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혜영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유가 급등으로 지난해 국내 정유사들의 수익이 15조 원에 달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정유사들의 수익 일부를 세금으로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는데요. 거기에 정부가 12년 만에 휘발유 도매 가격 공개를 재추진하면서 정유업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기름은 필수재로 작용하기 때문에 기름값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정유산업은 그러나 소비자 제품이 아니라서 일반인들에게는 아직 낯설고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 구조와 석유 제품 가격 결정 구조에 대해 궁금한 부분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박주선 대한석유협회 협회장님 모시고 정유 산업에 대한 오해와 진실 알아보겠습니다. 잠시 후 함께 하시죠. 네, 오늘은 박주선 대한석유협회 협회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오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지난해 이제 10월에 제24대 대한석유협회장에 선임이 되셨습니다. 검사 생활 20년, 정치인 생활 20년, 그야말로 법조계, 정치계의 산 증인이신데 사실은 대한석유협회가 이제 순수 민간 단체잖아요. 네. 그래서 좀 의외다라는 반응도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 어떻게 합류하게 되셨나요? 제가 좀 SK, GS 칼텍스, SOL, 현대오일뱅크 거기 이제 회사의 고위 간부들하고 좀 인과관계가 맺어져 있거든요. 네. 제가 그동안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검사, 청와대 생활, 정치인 네. 생활 이런 여러 가지 경험이 축적된 사람이라고 평가를 하시고 순수한 정유사사의 연구 전략을 개발하는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역할을 좀 해달라 하고 불러주셔서 제가 감사한 마음으로 오게 됐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대한석유협회 쪽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나누기 전에 앞서서도 말씀 주셨는데 워낙 정치계에서도 오래 생활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좀 빼놓고 갈 수가 없을 텐데 오늘이 이제 4월이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1년 전에 오늘을 떠올려 보시면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취임준비 위원장으로 굉장히 바쁜 나날을 보내셨던 기억이 있으실 텐데요. 대선 당시부터 윤석열 캠프에 합류를 하셨는데 합류하시게 된 계기가 좀 있을까요? 저는 이제 현역 정치인 생활을 마감을 하고 이제 자연인으로 돌아갔었는데 대한민국이 원칙과 기본이 너무 무너져 있어서 다시 한번 제 도약과 바로 세우기를 하려면 정권이 교체될 수밖에 없다 하는 판단 속에서 정권을 교체를 하도록 일조를 하는 것이 국민의 도리와 사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전국의 쪽에 제가 역할을 하게 됐고요. 윤석열 후보를 당시 지지하게 된 것은 네. 그분이 정치 경험은 좀 일천하지만 공정과 상식, 법치를 내세워서 국정을 운영을 하겠다는 야무진 당찬 그 방향과 목표를 설정했고 갈고 닦으면 보석이 될 수 있는 기질을 갖고 있는 원석의 정치인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서 제가 윤석열 후보를 지지를 해가지고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는데 큰 역할은 없었습니다만 아주 적은 미랄의 역할을 좀 했습니다. 겸손의 말씀이신데 사실 직언하는 청와대 참모라는 또 이런 수식어도 갖고 계셨어요. 아무래도 윤석열 정부 이제 출범 1주년이 됐는데 지난 1주년을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많이 아쉽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대한 국정을 운영하려면은 이제 파악을 하고 또 여러 참모들과 의견을 나누면서 계획을 수립하고 그래야 될 텐데 그런 과정이 없이 바로 성과를 내놓으라고 하는 성급한 국민의 재촉 또 그리고 인사 검증이 좀 잘못돼 가지고 몇몇 국무위원들이 낙마를 하고 그랬는데 그게 너무 침소봉대를 하고 네. 거기다가 정당은 여당과 야당이 경쟁을 하지만 국회는 국가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모든 정부가 성공이 돼야만이 그 과실이 국가와 국민에게 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야당도 건전한
협조와 또 협력을 아끼지 않는 그런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과도한 정쟁몰이를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아쉽습니다. 정권이 실패를 해야 다음에 놓친 정권을 다시 찾아올 수 있다 이런 전략이 있을 수는 있지만은 네. 그것은 국민과 국가를 염두에 두는 국민의 대표기관 소속원의 국회의원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고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건전한 비판 속에서 또 타협과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성공을 꼭 해야 우리나라가 바로 서고 국민에게 혜택이 갈 것이다 생각이 되고 또 아무리 윤석열 정부가 잘한다 할지라도 네. 또 더 잘하는 정부가 기대될 수 있거든요. 그때 4년 후에 선거할 때 더 잘한 사람이 후보가 누구겠냐 하고 국민한테 판단의 기회를 드리고 물으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참 이 정치를 바라보는 이 국민들의 시선이 피로도가 사실 컸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 어느 때보다 여당과 야당의 협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아무래도 협회장님은 이제 4선 국회의원으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20대 또 대선에서는 윤석열 캠프 합류를 하셔서 사실은 진보에서 뭐 보수로 전향했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일각에서는 있었던 게 사실인데요. 협회장님이 좀 표방하시는 중도개혁의 가치, 어떤 것들인지 좀 궁금해요. 저는 굳이 이념을 따지면 진보가 아니라 원래부터 저는 중도 개혁을 부르짖었던 사람이고 실사구지를 외쳤던 사람입니다. 네. 제가 민주당에 공천을 한 번밖에 받은 일이 없고요. 아, 그래요? 또 민주당을 2015년 9월 달에 제가 자진 탈당을 해서 새로운 국민의당을 만드는 데 제가 참여를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민 통합 그리고 국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타협과 양보 속에서 국회가 정부를 뒷받침하고 정부 길을 안내하는 역할을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도 개혁, 실사구시 또 그리고 국민 통합 이것에 매진할 때다. 이것이 정치인의 사명과 책무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제 진영을 가리지 않는 친화력의 정치 활동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시는데 사실 이 진보와 보수의 갈등이 좁혀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정치권에 어떤 조언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본분과 사명이 뭐냐를 먼저 좀 생각을 해야 한답니다. 이제 정당의 목적은 정권을 잡는 것이 목표인데요. 또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고 국민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감지해서 네. 그것을 이제 바로 국가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지금은 여야의 정쟁만 있고 네. 양보와 타협과 협력은 없다. 이래가지고 결국 이런 형태의 국회 운영과 정당의 정쟁이 계속된다면 국가의 미래나 국민의 장래는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지금 국민들이 채찍을 들고 단호하게 비판도 하시고 또 국민의 소리를 전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매서운 회초리를 들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여당과 야당이 좀 잘 받아들여주는 그런 문화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시점입니다. 자, 근데 협회장님 또 인수위원회 취임준비위원장 임무를 마치신 이후에도 국무총리 후보자 또 여당의 비상대책위원장 하마평에 굉장히 많이 오르셨었거든요. 자, 윤 정부가 이제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역할이 있다라면 언제든지 함께 하실 준비가 좀 되어 있으실까요? 제가 여러 가지 타고난 자질이라든지 능력은 부족합니다만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검사 생활도 20년 했고 네. 김대중 대통령 정부에서 민정수석의 역할도 해봤고 또 국회에서 한 20년 가까이 정치를 했기 때문에 국민이 필요로 하고 국가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 한다면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한 것이 국민 한 사람 도리고 사명이다 생각합니다. 국민의 4대 의무를 넘어서 이제는 국가가 잘 되게 하고 국민을 행복하게 해야 할
국민의 의무가 또 하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굉장히 감동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지금은 이제 정치인이 아닌 대한석유협회 협회장으로 경제인의 새로운 길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뭐 아무래도요, 좀 외부에서 오신 만큼 또 대한석유협회에 대한 소회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예, 저는 이제 석유에 대한 전문성, 또 정제 기술에 대한 전문성, 정유사의 경영이나 마케팅과는 관계없는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꼭 석유에 대한 전문성의 지식이 필요한 것은 아닌 곳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고요. 네. 자동차의 구조나 또는 자동차 제작 원리나 방법을 몰라도 모범 운전자가 운전을 잘하는 것처럼. 아, 네. 너무 좋은 비유십니다. 제가 정유 4사의 공동 이익을 도모하고 우리 유류 제품을 사용하는 국민의 소비자 입장에서의 권익을 신장하는 문제, 그다음에 글로벌 유류 시장에서의 동향을 파악을 하고 분석하고 판단해서 우리 정유사의 미래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는, 또 그리고 정부에 대해서 건의할 사항, 또 규제에 대해서 또 해제를 요청하는 청원도 하고, 또 그리고 산업자원부로부터 위탁을 받은 정부 업무가 있습니다. 이제 그걸 수행하는 곳이기 때문에 저는 주어진 여건과 환경 속에서 저희 협회가 지향하는 목표를 최대한 달성할 수 있도록 전 직원과 혼연일체가 돼서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뭐 정치계인 생활, 법조계 생활, 뭐 워낙 다양한 경험이 많으셔서요. 소비자들의 권익 신장은 물론이고요. 또 정유 4사의 발전을 위해서 크게 이바지 해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석유는 우리 생활에서 연료와 석유화학의 기초 원자재로 쓰이는 중요한 에너지원이다. 이러한 석유를 공급하는 정유산업은 국가기관 산업으로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 원유 도입액의 60% 가까이를 석유 제품 수출로 회수할 정도로 국가 수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정유사는 총 4개. 때문에 소비재를 생산하는 회사들에 비해 회사 수가 적어 이 4개의 회사가 과도한 이익을 소비자들로부터 편취하고 있다는 시선을 받기 일쑤다. 그런데 대다수의 선진국들 중에서도 독과점인 시장인 경우가 많다. 왜 그럴까? 정유산업은 수입한 원유를 정제해 다양한 석유 제품을 생산한다. 정유산업은 대규모 장치 산업으로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하고 쉽게 회사를 설립할 수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과점 시장이 된다. 그러나 국내 시장은 과점 체제처럼 보이지만 내부를 살펴보면 사정이 다르다. 국내 석유 제품 생산이 소비에 비해 약 30%의 공급 과잉 상황으로 정유사들 간의 점유율 유지와 확대를 위해 경쟁이 치열한 완전 경쟁 시장이다. 이러한 경쟁 상황이 가격 결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국내 정유사가 석유 제품 가격 결정 시 고려하는 요인은 국제 제품가와 환율, 시장 경쟁 상황 등이다. 그러나 원유 정제 공정의 차이나 판매 전략에 따라 독립적으로 국내 제품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정유사별로 가격 차이가 발생한다. 때문에 정부는 휘발유 등 석유 제품의 도매 가격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고 정유업계는 영업비밀 침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맡고 계신 대한석유협회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요즘 정유업계 시끌시끌합니다.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큰 화두인데요. 현재는 정유사들은 전국 평균 판매 가격만 공개를 하고 있는데 이 이른바 석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역별 그리고 또 주유소별 판매 가격이 세분화돼서 공개가 된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석유 제품 가격 공개 확대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있으실 것 같은데 협회 입장 먼저 좀 듣고 갈까요? 우선 우리 헌법에는 기업인의 창의와 또 사명에 대해서 굉장한 존중을 하고 보호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고 사기업에 대해서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정부가 통제나 관리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석유 및 석유 대체사업법 38조 2 제2항에 의하면 시장 경제의 원만한
운영과 국민 경제를 고려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유사 회사에 공개를 요청할 수 있지만 그 법의 테두리 내 다시 말하면 영업 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도록 분명히 못을 박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유사의 도매 가격을 지역별로 또 그리고 제품별로 상세히 공개하러 가는 것은 아주 정유사로서는 영업 비밀이기 때문에 네. 이것을 공개한다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 법치, 국정 방향과도 맞지가 않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 시장 경제 원칙을 반드시 지키는 기업 질서를 마련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국민과 약속대에도 어긋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정부가 국민의 물가 안정을 위한 권해의 역할을 하고 있는 점을 입장을 못 이해할 바는 아니지만은 네. 그러나 법의 테두리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우선 이 정유업계의 실상을 제대로 이해를 못한 그런 상황 속에서 소위 말하는 포퓰리즘 행정의 발상이 바로 이 가격 공개 확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OECD 38개 국가 중에서 네. 23개의 나라가 유가를 지금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유가 공개 23개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의 유류 제품 가격이 제일로 쌉니다. 그러나 유가에 붙여진 유류세는 이 23개 나라 중에서 10번째로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정유사가 영업이익을 지난 2007년부터 22년까지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2%밖에 안 돼요. 그런데 반도체는 말할 것이 없고 우리나라의 다른 제조업의 그 같은 기간의 영업이익이 6.5%입니다. 네. 또 도소매업의 영업이익이 4.8%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석유 가격을 싱가포르의 세계 유가에 연동을 시켜서 거기에 관세 붙이고 수송비, 저유비, 품질 조정비 이런 걸 붙여서 한 거기 때문에 아주 박리담회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유가는 지금 더 이상 높일 수도 없습니다. 높이자니 다른 유류 제품이 수입이 돼버리면 네. 우리 정유사사가 경영이 어려워지고 수출도 못하게 되고 또 낮추자니 이제는 영업이익이 4%, 2%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손해를 보고는 정유사가 기간 산업인데 그대로 운영을 하고 가동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투명하고 그리고 부당이득이 전혀 없는 그런 국가 기간 산업으로서 또 수출 효자 산업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국민의 입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가 안정이 좀 중요하다 해가지고 가격 공개를 해서 선의 경쟁을 시켜서 가격을 더 다운시키자 하는데 더 다운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히려 가격을 낮추는데 효과는 나타내지 못하고 부작용만 커지는 것이 바로 이게 도매가액의 확대 공개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어떤 부작용이 좀 생길 수 있나요? 우선 최소한의 영업이익을 붙여 있기 때문에 공개를 하더라도 낮출 수는 없는데 네. 그나마 이게 우리가 이런 것을 보니까 좀 높여도 되겠구나 해가지고 가격의 상향 동조가 일어나가지고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는 데다가 네. 또 하나는 정유사사도 시장 지배력과 경쟁력이 좀 다릅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한 더 큰 지배력이 큰 회사가 독점을 하기 위해서 가격을 일시적으로 하향 조정을 해가지고 시장을 과점 구조를 독점 구조를 바꿔버리면 그건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이것은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거기 때문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이야기를 했고 이명박 정부에서도 산자부에서 똑같은 가격 공개를 2번이나 시도를 했지만은 한 번은 스스로 자진 철회를 했고 한 번은 국무총리 규제위원회에서 반려를 해가지고 안 됐거든요. 근데 네. 지금 여기 와서 이런 발상을 한 것은 정부 입장은 고뇌에 찬 입장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옛날 노무현 정부 때 아파트 가격이 취소된다고 아파트 가격 원가를 공개하라고 했지만은 결국은 그 중요한 영업 비밀이고 시장 경제 원칙에 반한다고 그래가지고 못했어요. 네. 그런데 심지어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드는 윤석열 정부에서 이걸 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고 정유사로서는 어떤 희생이 있다 할지라도 막아야 할 그런 지금 이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MB 정부 때도 이제 이 이야기가 나왔다가 유야무야 이제 마무리가 조금 됐었는데 지금 협회 입장에서는 영업이익이 뭐 2%밖에 나지 않고 박리담의 구조다라는 얘기를 좀 해주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기름값 안정을 기대하면서 공개해야 된다라는 거고, 협회 쪽에서는 이거 지나친 영업비밀 공개다라는 입장이 굉장히 지금 팽배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이게 도매가가 이제 공개가 됐을 때 우려가 되는 부분을 이제 몇 가지 짚어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우려가 되는 부분, 이거만큼은 정말 큰 문제가 될 거다라고 예견하시는 부분이 좀 있나요? 우선은 네. 우리는 싱가포르 국제 유가 속에 각 정유사의 영업이익이 포함이 돼 있고 거기다가 관세 3%. 또 그 정부에 따라 납부하는 1리터당 16원씩을 납부하고 있거든요. 네. 그거 그다음에 수송비, 저유비, 그다음에 정유 품목 조정비 이런 것을 붙어 있어가지고 더 이상 낮출 수가 없거든요. 네. 낮출 수가 없는데 이거 낮추라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작용만 커지고 단가가 낮춰질 수가 없어요. 더 낮출 수가 없습니다. 이게. 네? 그런데다가 정부 입장에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든다더니 기업을 이렇게 옥죄가지고 기업을 하기 어려운 나라로 만든 거 아니냐 하는 비난을 받아가지고 국민으로부터 불신까지 받을 수 있는 우려가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이걸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언론에 기고한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지금 언론 기고하는 분들을 전부 그런 주장입니다. 지금 근데 보면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부에서 유류세 인하를 하는데 이게 실제 가격에 연동되기까지의 시차가 좀 발생이 되다 보니까는 그래서 이런 목소리가 더 나오는 거 아니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제 그것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네, 그 구조를 이미 좀 설명해 주세요. 정부에서는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해서 물가 안정을 위해서 유류세를 세금을 낮춰주는데 왜 주유소에서는 바로 오늘 세금을 낮춰줬는데 그걸 반영이 안 되냐 그러는데 네. 주유소는 이미 정유사로부터 공급을 받아가지고 저장해 놓은 유류가 있습니다. 유류세가 낮춰주지 않는 상태에서 받아온 그 유류는 그대로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제 유류세가 낮춰진 후에 정유사로부터 받아온 석유는 그때 또 낮춰주거든요. 이게 조금 시차는 발생하지만 그게 정부가 유류세를 낮춰주는데 그걸 정유사에서 부당 이득 착취 차원에서 안 낮추고 그대로 유가를 유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런 것이 사실인지 여부는 공정거래를 통해서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보라 이 말이에요. 저는. 오히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좀 이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으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두 번째 이슈가요. 사실 또 이 개정안뿐만 아니라 횡재세를 부과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유 사사가 이제 뭐 지난해 워낙 많이 이제 이익을 거두면서 뭐 성과금 잔치를 했다더라 이런 기사 헤드라인들이 막 나오면서 일각에서는 시각이 좀 좋지 않았던 부분도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계청에서 2007년부터 2022년까지 각 제조업이나 도소매업, 정유사의 영업이익을 분석을 했는데 네. 그 사이에 5년 동안은 정유사가 모두 적자를 냈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이제 12년 동안에 흑자를 냈는데 거의 토탈하는 것이 평균 2%입니다. 근데 작년에는 1분기부터 3분기까지는 흑자를 냈는데 4분기에는 또 1조 3천억 적자를 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토탈 6.8% 영업이익이 났습니다. 다른 때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6.8% 났더라도 평균을 내보니까 지난 17년 동안은 2%밖에 안 되는데 외국에는 이 정유사들이 우리나라보다 20배 이상의 지금 영업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네. 그럼 횡재세는 뭐냐? 정유사가 노력도 하지 않고 정책 전환이나 또는 세계 정세 속에서 불로소를 얻는다 이런 개념인데 지금 원유를 생산하는 원유 생산국은 채굴 시설 한번 해놓으면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함으로 인해서 또 그리고 오페크가 감산함으로 인해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유가가 그냥 올라가 버리거든요. 그야말로 불로소득입니다. 네. 근데 우리 정유사는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그 원유를 도입을 해다가 여기서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정제를 해서 OECD 23개 나라 중에서 가장 싼 가격으로 국내 시판을 하고 수출을 해가지고 수출 효자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횡재세를 물리려면은 어쩌다가 이익이 나게 되면 뭐 여러 가지 세수상 어려우니까 물린다고 치더라도 그러면 손해가 났을 때는 보전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손해 날 때는 남원을 하고 그다음에 기업은 최고의 경영 목표가 최대의 이윤을 창출한 겁니다. 그런데 초과이윤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이윤을 달성해야 초과이윤이 되냐는 개념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순전히 인기 영합, 포퓰리즘 주장을 하는 것이다.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런 말씀 드리고 우리가 석유가 나오면 석유 유전을 좀 개발해서 석유가 펑펑 쏟아지면 그때 가서 논의를 해도 늦지 않다. 저는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굉장히 강력한 입장을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석대법 개정안 이야기 조금만 더 나눠볼게요. 사실 최대 쟁점은요. 이게 실제 가격 인하 효과를 얻을 수 있느냐 하는 점인데 그러니까 정부는 정유사들이 판매하는 도매가를 공개하면 이게 뭔가 시장 경쟁이 촉발되면서 전체적인 가격 인하 효과가 나타날 거다. 그러면 기름값도 안정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앞서서도 좀 짚어주셨지만 정유사 측의 입장은 전혀 달라요. 오히려 독과점이 과점 형태가 될 수 있고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신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리니까 네네. 미세한 가격차가 있더라 할지라도 이 정유사에서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원가를 이렇게 정도로 매기고 있구나 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래야 되겠다. 할 수도 있고 네. 더 나아가서는 아까 말씀대로 시장 지배력이 강한 정유사가 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친에너지 전환의 시대에 있어서 탄소 중립이라든지 온실가스 배출 감소라든지 해가지고 지금 화석연료 사업이란 것은 사양기에 있다고 봐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더 많은 투자를 해가지고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해야 되고 수소 내지는 배터리 생산업체로 지금 업종을 다각화, 다변화를 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회사가 오히려 시장 지배력이 높은 회사에 의해서 독점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그동안에 가격 공개를 했던 나라가 세계적으로 없어요. 그다음에 특히나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앵커께서 석대법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명칭은 석유 및 석유 대체 사업부입니다. 그런데 법을 개정한다는 것이 아니라 법에는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그 시행령을 개정해가지고 지금은 전국 단위로 평균가격을 공개하고 있는데 그걸 확대하고 세분화하겠다는 이야기는 그럼 법을 고친다면 또 이야기가 다르지만 시행령을 고친다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석대법 개정이 아니고 시행령을 개정하는 거기 때문에 더더욱 헌법 정신과 실정법에 어긋난 조치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이게 정유사가 4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기름값 구조가 좀 깜깜이다. 뭐 이런 지적도 일각에서는 있습니다. 국내 정유사의 석유 제품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뭔지도 좀 궁금하고요. 이게 정유사별로 가격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도 일반 시청자분들은 좀 낯설어하실 것 같거든요. 첫째로 모든 우리 네 개 정유사는 싱가포르 유가 그 가격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세, 그다음에 그 정부에 납부하는 그 기부금이가 납부금이 있습니다. 그 1리터당 16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송비, 그다음에 저유비, 품질 교정비 등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대로 원가에 반영이 되거든요. 딱 이익은 싱가포르 유가 거기에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2%밖에 안 됩니다. 평균. 그러니까 더 낮출 수 없고 낮춰버리면 이제 적자경이 돼버리고 그다음에 높이자니 이 석유 시장이 개방된 상태에서 이걸 높여버리면 유류가 수입이 돼버리면 정유사의 기간 산업은 아주 어렵게 돼버린 거죠. 그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하나는 그 주유소에서 정유사로부터 기름을 받아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금은 낮춰줬는데 왜 당장 반영이 안 되냐 하는 부분은 시차가 있을 뿐이지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오해다. 그 마진을 챙기는 건 아니다.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소위 말하는 유류업계만 소위 주유소하고 정유사하고의 독특한 관계가 뭐냐면 사후 정산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대법원에서도 그건 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도 나와 있는데요. 뭐냐면 유가가 하루라도 맨날 변동이 되니까 그다음에 어느 주유소에서는 오늘 주유를 많이 해가지고 저장을 하고 있고 어느 주유소는 어저께 하고 어느 주유소는 오늘 하고 그러면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발생해 볼 수가 있거든요. 정유사로부터 공급을 받을 때. 그래서
물량을 얼마나 많이 가져갔느냐 해가지고 그 한 달이면 한 달, 뭐 일주일이면 일주일 내에 그 가격의 평균을 내 가지고 정유사가 주유소에 유리하게 가격 할인을 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아, 네. 예, 이제 그러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모르고 뭘 이게 뭐 깜깜이다 오는 하는데 그것까지는 다 국민에게 알릴 필요도 없는 일이고 알릴 방법도 없어요.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저희 대한민국에 주유소가 12,000개 되는데 주유소마다 각각의 사정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물량을 많이 받아왔느냐, 얼마나 가격의 변동이 막 심할 때 가져왔느냐에 따라서 이제 정산을 해주는 것인데 그건 공개를 할 방법도 없고 할 뭐 능력도 없죠. 그것은. 그리고 또 이게 그 일각에서는 소비자들이 이제 비난의 여론 중에 하나가 아까 저희가 성과급 얘기를 조금 하긴 했었는데 이게 난방비 폭탄이랑 또 맞물려가지고 더 이렇게 상대적으로 부각되는 효과가 있었거든요. 국민들은 난방비 폭탄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체감하는 게 힘든데 정유사들은 뭔가 이렇게 폭리를 취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이런 시선에 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정유사가 국내에서 부당한 가격을 책정해가지고 판매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국제 시장 가격에 포함된 영업이익 2% 외에는 아무 다른 이익이 추가가 되질 않습니다. 그 아는 데다가 또 손해가 볼 때도 있었어요. 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정유사가 많은 이익이 났으니까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어려운 취약계층에 너희들 이익 난 일부를 좀 기부를 해라 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우리 회사의 ESG 경영 차원에서 정부가 권고를 하거나 요청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은 현대의 글로벌 기업 경영 원칙이 친환경, 네. 그다음에 사회적 책무, 그다음에 투명한 구조 내지 지배구조 내지 경영 이걸 하기 때문에 야, 이번에 이익이 많이 났지 않느냐. 그러니까 정유사의 사원들만 조금 성과급을 주는 것보다는 그 돈을 조금 기부를 좀 해라 이렇게 하면 그건 또 이해가요. 그런데 이번에 정유사에서 제가 알기로는 200억 정도를 추가로 작년에 사회복지공동기금에 내는 것 외에 취약계층 유류 지원비로 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협회에서도 ESG 경영 말씀해 주셔서 제가 한 가지 추가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ESG 경영 관련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또 있으신가요? 우선 기업의 그 평가 방법이 얼마나 친환경 기업이냐. 친환경 기업이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탄소 중립이라든지 온실가스 저감 자체에 의해 가지고 도태가 돼버려요. 왜냐하면 경쟁력이 없어져 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기업들은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적인 추세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서 저 기업이 윤리경영을 하고 있구나. 아니면 부도덕하는 기업이구나 하는 평가가 다기 때문에 그 회사 가치를 평가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거든요. 네. 그리고 그 투명한 경영을 위해서 지배구조를 어떻게 설정하고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개선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도 중요한 글로벌 경영의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혹시 저희가 앞에서 이제 횡재세 이야기 조금 더 해보면 그러니까 이거 횡재세 뭐 내는 거에 대한 게 부담감이라거나 협회 측 입장에서는 이제 강경하게 이건 아니다라는 반대 목소리를 좀 많이 내고 계신데 이게 뭐 ESG 경영 차원이라 이런 식으로 공동기금을 마련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뭔가 다른 타겟책을 좀 생각하시는 게 있나요? 왜냐하면 지금 여야에서 막론하고 이 정유사들이 횡재세 걷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굉장히 크게 나오거든요. 아니 근데 횡재세보다는 이제 횡재란 것이 이번에 딱 6.8% 이익 났어요. 네. 작년에 2% 나다가 네. 그랬는데 그 아까 말씀드린 OECD 국가 중에서는 가장 낮은 영업이익이 나라가 계속되고 있고 거기다가 탄소 중립화 정책 때문에 화석 연료를 생산하고 화석 연료로서 정유 사업을 하고 있는 정유사사는 앞으로 석유를 생산할 이렇게 유류 제품을 생산할 수가 없어가지고 유류 화학 제품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투자를 해야 되고 네. 거기다가 수소를 생산하고 배터리를 생산하려면은 연구 개발비 더 나아가서는 공장 증설비 새로운 설비를 하려면 얼마나 막대한 투자가 들어갑니까? 그래서 오히려 정부에서 이런 혜택과 세제상의 배려를 해주는 것이 맞는데 여기다 횡재세를 하라는 이야기는 산업부 기관차 역할을 하고 있는 정유사를 망하라는 이야기나 똑같고 정유사에 대한 저주를 퍼붓는 것 마찬가지다. 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해외 사례를 보면 지난해 사실 이 횡재세 관련해서 미국이나 유럽에서 논의가 조금 됐던 걸로 알고 있고 영국에서는 지금 석유 회사에 25% 세금을 물린다라는 얘기를 제가 또 듣기는 했거든요. 그러니까 해외 사례와 비교해서는 좀 어떠세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8번째 유류 소비가 많은 나라인데 네. 그 유류 소비가 많은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955억 불어치의 원유를 수입을 해가지고 2022년도 기준으로 그중에 570억 불을 수출을 했어요. 네. 8개의 유류 대량 소비국인데 실제로는 385억 원치밖에 외 유출이 안 됐습니다. 원유 수입한 것으로 수출로 벌였기 때문에 수출 효자 기업이거든요. 이게 네.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가 지금 금년도 수출이 감소가 되고 네. 적자가 되고 그래서 이게 큰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정유 사업이 수출 효자 사업이거든요. 22년도에 반도체가 1942억 정도 뭐 수출을 했는데 우리 정유사가 자동차보다도 30억 불이 더 많은 570억 불을 수출했어요. 네. 자동차는 540억 불을 수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가가 그렇지 않아도 세계 경제가 침체가 돼 있어가지고 유가 동향을 좀 측정하기가 좀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정유사에게 용기와 사기를 좀 진작시키기 위해서 배려한 정책도 필요하지 않냐. 특히나 아까 에너지 전환을 기기에 있어서 새로운 설비 투자를 하려면은 막대한 금융이 필요한데 그런 경우에 녹색 금융이라고 그래가지고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금융 지원 대상에도 정유사는 이제 빠져 있습니다. 안 들어가죠. 예. 네. 왜? 화석 연료를 사용하고 화석 연료에 의한 화석 제품을 생산한다고 그래가지고 네. 화석 연료를 생산한다고 그래가지고 이러는데 이것은 전환을 시키려면 오히려 녹색 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네, 그럼 저희가 이제 석대법이랑 횡재세 이슈에 가려져가지고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은 국내 정유업계의 여러 가지 사실 성과도 있거든요. 그죠? 이번엔 저희가 좋은 이야기 좀 해볼까요? 어떤 성과들을 좀 내고 있는지 소개 좀 해주세요. 수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하셨고. 22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전체 산업 품목의 2번째로 수출을 많이 했던 그런 정유 역할을 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세계 정유 능력 5위 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중에서도 3군데 회사가 5번째의 시설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정유 시설이 노후화가 됐거나 그 새로운 투자를 해가지고 정유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화석연료 사업이 좀 적절치 않다는 판단하에서 정유 시설을 복원을 안 시키고 석유 제품을 수입을 하거든요. 호주 같은 나라, 네. 뭐 베트남 같은데 이런 나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나라에 대해서 수출을 더 증대시켜가지고 수출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금년에서도 좀 우리 정유사들이 좀 매진할 수 있도록 독려를 좀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에는 정유사들 실적이 좀 가파르게 성장을 했었는데 올해 전망은 좀 어떠세요? 되게 미국 석유정보청이라든지 국제에너지 전문기관에서는 원유 가격이 한 80% 전후에서 좀 안정이 되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오페크가 감산할 우려가 있고 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또 장기화됨으로 인해서 규제가 되기 때문에 네. 원유 가격이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석유 가격이 또 원유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정제를 한 석유 제품 가격도 올라가게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세계 경제가 좀 너무 침체가 돼 있고 중국이 리오프닝을 한다고 하지만은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예년보다 훨씬 낮게 잡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석유 제품 수출도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예상을 하고 있어서 정유업계에서도 난감한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예년만큼 지난해만큼의 성장성을 좀 나타내긴 힘들 거다라고 보세요. 좀 보수적인 입장이실까요? 지금 우리 연구기관이라든지 경제 관련 단체에서 보면은 정유업계에서의 석유 제품 수출도 한 15% 이상이 감축이 되지 않겠나, 감소가 되지 않겠나 그런 조심스러운 관측을 해보는데 우리 정유사들은 국가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사명감과 책무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수출 증대에 박차를 좀 가야 되겠다는 각오와 의지를 좀 다지고 있습니다. 자, 예측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올해 유가 전망은 좀 어떻게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어렵다라고 보세요. 예, 유가 전망을 좀 불확실성이 너무 크게 드리워져 있는 상황이어서 예측하기 좀 어려운데 원유 가격은 한 80% 선
안팎에서 네. 좀 안정이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세계 경제가 침체가 돼 있고 올 한해 계속 침체된 세계 경제가 이어질 거다라는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미국 경제도 그렇고 뭐 중국마저도 지금 경제 성장률을 연 5%밖에 안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올해 말이 좋아 리오프닝이지 생각한 것만큼 이게 국간을 안 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정유 업체의 석유 제품, 석유 화학 제품 수출도 조금 지장을 많이 받을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걱정 중에 하나가요. 이 세계적인 추세가 탈화석 연료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앞서서도 이것 때문에 뭐 투자라거나 연구개발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국내 정유사들의 사업 구조 다변화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큰 시점 아닐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정유사들이 미래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해서 현재 이제 어떤 목표를 세우고 있는지 또 사업 구조 개선은 좀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각 정유사들이 연구 개발부를 증대를 해가지고 새로운 업종 전환을 하기 위해서 기술력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석유 제품보다는 석유 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시설을 지금 신규 투자를 해야 될 그런 막중한 지금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SOL에서도 9조 2,580억 정도의 샤힌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석유 화학 제품을 만들려고 했고, 지난 GS 칼텍스에서도 올레픈 공장을 이미 4개월 전에 2조 3조 원 정도를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 가동을 시키고 있고, 그래서 아주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관 산업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다면은 오히려 정부 입장에서는 정책적인 배려를 좀 해야 되는 것이 급선무인데, 행제세나 또는 가격 공개 범위 확대해야 한다고 그래가지고 기업 의욕을 꺾고 사기 진작은커녕 찬물을 끼얹는 역할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건 윤석열 정부의 역할은 아니다. 적어도 윤석열 정부의 역할과는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정부 당국의 물가 안정이라든지 소비자 권익 확대를 위해서 고충을 제가 이해를 못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공정과 상식, 법치의 테두리 내에서 시장 경제 원칙이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독과점 산업별 관련해서 지금 겨냥하고 있는 곳들이 있잖아요. 뭐 통신이나 뭐 은행 얘기하면서 그 중에 하나로 정유를 지금 꼽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거든요. 그 아마 정유사의 그 운영의 구조라든지 실태에 대한 오해 속에서 빚어진 현상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기관 산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정부의 그런 정책적인 뭐 도움이 조금 필요하다라는 목소리를 내주셨는데, 혹시 정부에게 바라는 그런 정책적인 부분이 좀 그러니까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에너지 전환의 시대에서 투자가 막대하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유가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정유사가 또 금년에는 어떻게 손해를 볼지 지금 알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세제 혜택이라든지 또는 녹색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적극적인 배려를 좀 해준 것이 우선 급선무다.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물가 안정을 위해서 그러면 정유사의 정유 제품에 대해서만 물가 안정이 필요하고 다른 데는 물가 안정하는데 기여를 안 하느냐? 그럼 다른 모든 제품도 반도체도 그렇고 다른 섬유업도 그렇고 모든 것 전부 다 가격 공개 범위를 확대를 해야 되고 가격 공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헌법상에 보장이 되어 있는 기업의 창의와 사기업에 대한 국가의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경영의 간섭이나 통제를 못한다는 그 정신은 어디로 가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세제 혜택 부분 좀 얘기해 주셨는데, 그 녹색금융 관련해서는 이렇게 논의되고 있는 바가 전혀 없나요? 정유업계에서 꾸준히 아마 얘기를 하셨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계속해서 요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신중하게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검토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이게 지금 시대적 상황에 처해 있는 문제인데. 혹시 해외 사례 같은 것들을 좀 아는? 해외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죠. 지금 이미 진행이 되고 있나요?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정책과 그 당위성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죠. 참 이 친환경 에너지 시대가 도래하면서 정유사들에게 놓인 고민이 정말 숙제가 만만치 않겠다라는 생각이 오늘 굉장히 많이 드는데, 정부에서도 말씀 주신 대로 뭐 세제 혜택이라거나 여러 가지 도움을 통해서 산업 구조를 좀 변화하는데 좀 도움을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저도 좀 공감의 목소리를 좀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회 부의장을 역임하셨던 경력을 가진 협회장으로서 또 대한석유협회를 위해서 국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실지도 저희가 기대가 되고 궁금한데, 대한석유협회 협회장으로서
향후 목표에 대한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우선 저는 석유협회장으로서 대한민국 산업 발전과 부흥의 기관차 역할을 했던 정유 4사가 지금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친환경 에너지 전환의 시대에 이 전환기를 슬기롭고 지혜롭게 넘어서 또 다른 정유 4사의 국가 경제의 헌신과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좀 다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끝으로요. 정치와 경제 두 길을 모두 걸어보신 분으로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뭐 저 같은 사람이 뭐 특별히 말씀드릴 일은 말씀드린다 하더라도 얼마나 귀담아 담아주겠습니까마는 정치가 안정이 돼야 안보와 경제가 튼튼해지고 발전이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정권이 망해야만이 우리 당이 새로운 정권을 차지할 수 있다 이런 망상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건 망국적인 국민 배신행위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선국 후당의 정신으로 국민이 뽑아진 이 정부가 반드시 성공을 해야 야당도 역할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되는 거고 여당은 물론입니다만은 그래야 국가가 튼튼하고 국민이 안정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저는 그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고 정치가 불안하고 정치가 발전을 못하고 정치가 경제나 안보의 어려운 상황을 이해를 못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과 대책을 마련해 주지 않으면 나라는 나락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 너무 불안하고 너무 걱정이 많이 된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야가 오로지 국가와 국민만을 보고 건전한 비판도 하지만은 타협과 양보로서 협력을 해가지고 이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모두가 손뼉을 마주쳐야 박수 소리 낸 것처럼 그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참 국민들 생활이 최근 녹록지가 않습니다. 뭐 임금, 물가 안 올라가는 게 없다고 하는데요. 이런 시기일수록 여야가 협치를 통해서 경제 활성화 그리고 서민들의 안정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데 좀 이바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협회장님과 저희가 자세한 이야기들 나눠봤는데요. 오늘 알찬 말씀 나눠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영의 스탠토크. 자, 앞으로도 석유산업이 국가 경제 발전의 주축이 되고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담당해 나갈 수 있도록 대한석유협회의 행보를 저희 센토크에서도 기대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